반갑습니다. 네.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먼저 풀어드릴게요. 이제 먼저 풀으셨는데 일단 제가 풀어드리는 게 좋으니까 1번부터 가게 되면 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마이크가 좀 울리질 않나요? 괜찮나요? 마이크. 예. 괜찮아요? 1번에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을 보시면은 저번에 흡수 분석이 있었죠, 그죠? 그 흡수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추세예요, 미래예요. 미래 예측 이거 이제 틀렸었고요. 자 2번이 이제 맞는데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에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는 건 공법 문제잖아요. 그럼 시장 위험이요. 이거는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이고. 그다음 이제 비용 위험을 줄이려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아직 안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최대 가격입니까? 최대 가격이니까 사업비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지고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 임차자는 개발 사업 초기 빨리 하니까 초기부터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정답은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면서 자 1번을 이제 도와드리게 되면은 자 할게요. BTO 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준공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준공. 자 이게 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공공의 기속 있죠. 기속이 이제 트랜스퍼 그래서 이제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민간의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임차했죠. 그럼 임차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리스가 됩니까? 그 BT, L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시면은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은 개발업자한테 이전이 되고 자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을 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죠. 신탁회사가 이렇게 좀 틀렸고요.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죠. 사업 위탁은 탁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수수료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개발업자 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개발사에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기속되고 개발업자는 뭐만 취하죠? 수수료만 취하는데 등가 교환 방식은 탁자가 안 붙었죠. 여긴 수수료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한 다음에 건축 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안 되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환지하고 매수가 바뀌었죠. 자 공공부문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거는 당연히 매수 방식이고 택지가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하는 것은 환지 방식이 됐죠. 그럼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환지하고 매수가 바뀌었으니까 3번만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인력 관리가 있고 계약이 있죠. 자 저번 제가 인력 관리는 무슨 쪽 관리였죠? 인력은 인력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건 경제적이죠, 그죠? 경제 관리고 계약은 뭐죠? 법률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 번이 바뀌었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술적이 제가 위생 어떻습니까? 안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안 관리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보안 관리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은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법률하고 경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주로 투자 영역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건물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건 무슨 관리죠? 자산에 들어가죠. 자산 관리고. 기술에 대한 설비나 이런 것들 외주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죠? 시설이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시면 자 자가 관리는 위탁 관리에 비해서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 측면에서 더 어떻습니까? 자가는 더 유리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자 혼합은 시설 관리를 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하셨어요?
2번이죠. 그죠? 4번의 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가시면은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봐줘야 되고. 자, 저번에 이제 임차자의 선정 기준은 주거용은 유대성이죠.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고 공업용은 적합성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계약의 유형은 주거용이 지읒 들어갔죠. 그러면 조임대차는 맞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인 거는 몇 차다? 3차가 일반적이죠. 그죠? 몇 차가 일반적이다? 3차가 많이 쓰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4번에 가시면은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 그럼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가 되겠죠.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이고. 그 다음에 3차라는 것은 이제 2차에다가 보험료가 아니라 유지수선비를 포함시켜요. 뭘 포함시킨다? 유지수선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2차는 이제 1차에다가 이제 보험료를 포함시키고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선비 포함시킨다. 그래서 보험료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유지수선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5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 가장 옳죠? 3번이 제일 맞죠? 3번이 맞습니다. 1번을 가시게 되면은, 자, 되게 제가 힌트를 가르쳐 드리면, 따라보세요. 틈새 시장의 점유. 시장의 점유. 그럼 무슨 점유? 그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의 점유와 공급자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힌트를 좀 찾으실 게, 그 안에 틈새 시장의 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거를 좀 힌트를 얻으셔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나왔다. 고객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시장? 고객 점유가 마케팅이 되겠고, 브랜드가 관계 마케팅이죠. 그죠? 브랜드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케팅. 그래서 관계 마케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피에서 중개업자, 현 입주자, 금융기관 등을 활용하는 거는 뭐죠? 유통경로죠. 플레이스 유통경로고, 판매 촉진이 아니죠. 그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내 녹지 공간 조성 자동화 기기 같은 거는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유통경로가 아니라 프로덕트, 제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갈게요. 1번은 고객 점유를 뭐로 고치셔야 돼요? 시장 점유. 2번은 시장 점유를 고객 점유.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판매 촉진입니까? 4번은 유통경로입니까? 5번의 유통경로를 제품으로 고치셔야 되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문제 비중은 개발 파트가 좀 많이 나와요. 개발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 문제는 그 두 문제 정도인데 한 문제 정도가 배정되며 마케팅은 하나가 정도 나오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감정평가 파트입니다. 아마 464페이지 할 차례 같아요. 464. 464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또 있죠. 2주 동안 나눠서 갑니다. 그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데, 일단은 제가 감정평가를 좀 이렇게 좀 찍어드릴게요.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한 80%를 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다면, 오늘 여기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넘겨보시면은 4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466으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얘가 나올 가능성이 한 80%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466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따 하겠지만 467페이지 가시면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가격제 원칙은, 부동산 가격제 원칙은 13가지 원칙인데 잘 나오는 게 무슨 원칙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균형이에요, 균형. 찾으셨습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하나가 있어요. 적합이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468페이지 적합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오늘 그거 다 할 거거든요. 다 하는데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요번 주에 특강이 또 있죠. 네, 있죠. 일요일 날 있고 그러면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그 평가 쪽은 아니지만은 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거의 균형과 적합이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가 한 7, 8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찍어드리는 거는 거의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곳이 472페이지 오늘 갈 거지만 472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거의 90% 정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별표가 쳐 있죠? 몇 개 쳐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넘기시면은 물건별 감정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지만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52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은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라는 게 있나요? 얘도 거의 90% 쓰시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하고 그 다음에 한 넘기시면은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까지 가시면 그 10번에 소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526페이지 가시면 왜 중요기출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물건별 감정평가.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감칙까지 봤을 때는 두 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 공시지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시지.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그 549로 가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나요? 부동산 가격. 여기는 거의 100% 나옵니다. 100%. 그죠? 그러니까 100%인데 많이 내진 않아요. 한 문제 정도가 배정돼요. 한 문제 100%. 그러니까 100%라는 건 뭐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올라서 이제 그걸 뭐 우리가 토지와 주택 공시에서 이 공시 제도가 제일 출제 가능성이 100%예요. 물론 뭐 아까 여기 감칙에 대해서 물건별 평가가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6에서 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에서 나온다면 여기 둘 여기 하나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계산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점수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가격제 원칙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균형과 적합. 그래서 이제 여기를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13가지 원칙을 가지만 얘가 거의 나오고 분석은 어떤 분석과 어떤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 평가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감칙에 나와 있는 저번에 왜 기준 시점, 시장 가치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여기 두 개, 여기 공시지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얘네들이 난이도를 높이려고 계산 문제를 많이 내요. 그죠? 많이 내서 계산이 11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출해서 냈는데 기출은 그냥입니까? 출제가 됐습니까? 돼서 어차피 공개가 됐고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출 문제가 나왔더라도 숫자를 바꿔놓으면 못 풀어요. 잘. 그죠? 그래서 11문제 내게 되면은 틀릴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데 11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이제 개론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계산 문제는 그냥 있어요. 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공식도 있고 딱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원들이 좀 그 등한시하는 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자기네들이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출을 하려고 그런다,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귀찮죠. 이것도 돈도 안 주는데. 그죠? 그럼 그냥 야, 계산해서 내. 계산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없어요? 없죠? 요거 가격제 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감칙, 공시지가는 계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는 어차피 어렵게 나오면 다 못 푸는 문제를 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포기해 버리시고 기출 문제를 잡으시고 또 기출 문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이고 다음 주고 제가 이제 3방식의 계산 문제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해드리는데 여기 위주로 좀 따달라는 거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한 이틀만 잡고 그냥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넘겨볼게요. 그럼 딴 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아까 464까지 가시면은 464페이지를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가치의 형성 요인이 있죠. 오른쪽엔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형발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발? 형발. 그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넣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그럼 페이지 464페이지를 펴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을 우리가 이제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을 봐요. 형성 요인. 그래서 제가 형이 일찍계. 그래서 일찍계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찍계.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 일이 그냥입니까? 일반 요인입니까? 일반적 요인도 맞고요. 일반 요인도 맞고. 아까 제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보시면은 지역 분석한 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이니까 지역적 요인을 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봐요. 개별적 요인.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요인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전 국토 공간에 대한 모든 부동산을 보거든요. 그럼 내가 투자한 그 지역이 있죠. 그럼 지역을 보는 게 그냥요 지역적 요인이에요. 지역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그 개별 부동산이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하고 건물만 보는 것은 지역입니까? 개별적인 요인입니까? 개별적인 요인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내 지역이 묶일 수도 있습니까? 묶게 되면 내 부동산에 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인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이 있죠. 지금 규제한다는 게 행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교통체계 같은 거예요. 그럼 교통체계의 상태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SRT 같은 경우도 이제 SRT 역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가 그냥입니까?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그래서 특히 동탄역 같은 경우는 동탄역과 많이 떨어진 거와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럼 내가 역하고 가깝냐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그 부동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입니까? 일반적 요인입니까? 일반적.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인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마 공공시설에 체크가 돼 있고요. 교통체계가 바뀐다는 건 경제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뚫리자마자 사회적 인구가 바뀝니까? 정책이 먼저 바뀝니까? 상권이 먼저 바뀝니까? 상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가 돼 있으니까 세 부담의 상태는 우리 경제 주체에 따라서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세제가 바뀐다는 건 그냥입니까? 조세 제도가 바뀐 겁니까? 바뀌고. 그다음 예전에 출제가 된 게 이제 책에 보시면 그 연관성하고 유동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체계가 바뀌게 되면 그럽니까?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기 집가가 올라가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합니까?
변합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아마 연관성, 유동성이 체크가 돼 있고, 일반적은 어때요? 이건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주죠. 전국적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가치 영향을 주고, 오른쪽 사경행에서는 이제는 그 사회적은 인구, 가족, 사람과 관련되니까 공공시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용수에 관한 관행, 경제적은 어떤 거예요? 세부담의 상태라는 게 있죠. 교통체계 상태, 그 다음에 기술 역시 산업구조가 바뀌고, 행정적은 뭐 제도, 계획, 규제, 정책, 규제, 세제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지역은 어때요? 특정의 지역사회의 부동산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고, 개별은 어떻습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상호 관련이 돼야 되고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효용, 희소, 유효 수요가 경제적 요인이고 이전성이 법률적인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이제 어디가 이제 스타트를 끊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효용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철역이 뚫렸다. 그럼 주거용 같은 경우는 편리성이 증가하겠죠. 그 편리성이 유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용성은 효용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주거지는 어떤 성이 중요합니까? 쾌적성이나 편리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이나 비용성, 농업지는 이제 우리가 생산성 높을 때 이제 유용성이 높은데,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에 발생시키는 그 발생에 대한 요인이에요. 자, 그 부동산은 완전 시장이에요? 좀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 우리가 균형 가격이 확립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아내요, 평가사들이. 그래서 공급과 수요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을 이루어지는 요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동산의 유용성을 얘기합니다.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얘기를 해요. 효용성. 그럼 아까 제가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교통체계가 바뀌죠, 그죠? 바뀌게 되면 이제 경제적에서 일반적인 요인에서 가치 발생 요인이 발생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주거용이라고 한다면 주거용에 대한 편리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면 가치가 올라가 버려요. 그 부동산 가치를 올려놓는 그런 발생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결합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전에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효율성이에요, 효용성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왜 형평성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죠? 우리가 분배를 하자. 그래서 이제 형평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채이용하는 뭐 이용을 잘하자는 거지 그 효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대적 희소성은 자, 토지를 얘기를 해요. 자,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럼 절대적 희소가 맞아요? 상대적 희소가 맞아요? 그럼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급 물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 결합이 돼야 되고 모든 걸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그죠? 그래서 유용성이 있을 때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런 거죠. 그 공기는 그냥요 존재량이 많아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가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의 토지가 유용성만 있어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요. 토지의 존재량이 적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유효수요죠. 그럼 유효수요는 그냥입니까? 살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 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지불 능력도 갖춰야 되거든요. 금융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불 능력이 없는 잠재 수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하는 무슨 수요 된다? 유효 수요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주니까 경제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법률 쪽은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은 자, 그냥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요. 권리가 이전돼야 되죠. 그래서 권리의 이전성도 여기에 발생 요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권리의 이전성. 자, 우리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이전합니까? 권리를 이전합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전성이라는 게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전성이 이제 단순히 물리적 실체 이동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해야 우리가 가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464페이지로 가시면 그 가치의 형성 요인에 의해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효용, 상대적 유효성, 유효수요, 이전성이 가치 발생 요인에 결합이 돼서 경제 가치가 형성, 유지, 파괴되는데 이러한 발생 요인은 어느 요인에 영향을 받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죠. 그러면 어떤 요인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주는 거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전철역이 뚫렸기 때문에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한 거지 편리성이 증가해서 전철이 뚫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 발이 크죠? 누구 발이 크다? 형 발이 커요. 그죠? 형 발이 크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일지계였죠. 그럼 일지계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 이거는 무슨 요인에 들어가죠? 형성 요인에 들어가요. 근데 얘 이제 유상, 유의라는 얘 네 가지는 그냥입니까? 발생 요인입니까? 그럼 얘 요인과 얘 요인을 바꿔내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형이 발이 크죠? 그러면 우리 형이 굉장히 아침에 일찍 깨요. 그럼 발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매는 이론이 먼저 잡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 발이 뭐예요? 그러면 형이 발이 커요. 그러지 말고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그 다음에 발이 일찍 깨는 게 아니라 형이 일찍 깨니까 형성 요인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일찍깨가 발생 요인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줬다라고만 나왔지 한 번도 바꿔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효율이 맞아요? 효용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절대적 기소예요? 상대적 기소야? 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 유효수요는 그냥입니까? 구매력이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평가사 따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내용이 어려워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는 중개를 하시는 것이지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기출특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보세요. 올해가 몇 회죠? 30이죠. 그죠? 그러면 최근에 거를 뺏겨요, 얘네들이요. 그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기 때문에 1회 때까지 안 뒤져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 28, 27을 뺏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29회 때는 어떤 걸 뺏겼을까? 28, 27, 26을 뺏겼죠. 그러면 나온다는 자체가 그냥입니까? 최근 게 나옵니까? 최근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돌려 나오니까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럼 뭐합니까? 또 틀리는데, 그죠? 그래서 내년에 또 오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꼭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것도 기출문제를 보면 나오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다는 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466페이지로 가시면 가격제 원칙을 제가 찍었었죠? 여기가 이제 골표 3개짜리인데 아까 균형하고 뭐가 잘 나온다? 적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격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3가지 원칙이 있는데 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매게 됩니까?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법칙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평가 활동의 지침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일반 경제 원칙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만 접목되는 게 여기 보시면 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채용은 그냥입니까? 부동산에만 적용됩니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에요. 그죠? 채용 원칙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천천히 가격제 원칙에 적합과 균만 같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 해드리는데, 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채용을 해야 됩니까? 채용을 해서 가장 채용의 원칙을 따져서 매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채용 원칙이 가장 주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고유입니다.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원칙이에요. 부동산 고유. 자, 그럼 우리가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연산역은 상업지역이라면 연산역 앞에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 채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야? 일반 지하화야? 얘 채용할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이야 용도가 정해졌어.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발하는 데 쓰나? 아니, 안 쓰죠.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용도가 다양해.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의의 있어요? 채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채용을 전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용을 전제로 간다? 채용. 왜 그럴까? 용도가 정해졌다, 다양하다? 다양하고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러니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과 함께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부동산에서만 나타나요. 어디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왜 적합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적합이 외부적인 요인인데 적합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 안의 주택은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건 부동산이 잘못된 겁니까? 환경과 안 맞습니까? 환경과에 안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공기청정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하이마트에서 바로 사갖고 신상품이야. 그럼 2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강원도 산골로 갔다고 막 30만 원 되고 막 그러진 않죠. 그럼 얘는 외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나타난다?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연산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지니까 상가를 져야 되죠. 근데 이게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죠.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이라는 자체가 법률적이에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이제 기술적을 얘기를 하고 최고 수익은 경제적이죠. 경험 증거를 해낸다. 그렇게만 잡으시고 오른쪽 양가로 이번 그냥 보지 마세요. 지금 봐봤자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그 문제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한 줄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고 3번이 중요합니다. 채용 원칙의 내부적인 게 있어요? 내부. 자, 내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균형의 원칙이라고 했나요? 균형과 적합. 균형은 이제 적합인데 균형의 원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균형의 원칙을 따져야 되는 게 외부다, 내부다. 내부. 균형은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은 안 되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요건 기능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요. 그럼 기능적 감가라는 건 치유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좀 낮게 평가되는 거죠. 이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은 외부 환경을 봤어요? 부동산 자체를 봤어요? 내부적인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구성 요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간. 이게 생산 요소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게 균형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동산 자체를 봤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만 했어요? 그럼 개별 분석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 요런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네,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결합 비율을 내부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시면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이니까 무슨적 감가가 발생해요. 기능적이고. 이번에 균형의 원칙은 지역이에요, 개별이에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건 예전에 안 했죠. 자, 이건 왜 안 했겠어요? 출제가 잘 안 되는 건데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건물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집약한계라는 걸 배우셨어요. 자, 그럼 집약한계는 이윤 극대화점이니까 이걸 넣으면 이윤이 감소를 하거든요. 그럼 건물을 올릴 때 수익이 체증합니까?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체감하게 되면 채용이 아니죠. 그럼 추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의에 가시면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 총수익이 투자액의 빠른 속도가 증가하다 일정한 한계를 놓으면 그 수익이 증가가 둔화되죠. 그냥요 수익이 감소를 해요. 그럼 수익이 체증 체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생산 요소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 이번에 1번만 체크하세요. 그럼 내가 수익이 체감하면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기준이죠, 그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수익 배분과 기여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해서 좀 어려운데, 자, 우리가 만약에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수익 배분은 자, 지금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인 걸 하고 있죠? 외부는 아직 안 갔어요. 그 내부적은 그 부동산 자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냥입니까? 균형을 봅니까? 균형을 봐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고 이것도 외부 환경입니까? 그 부동산 자체입니까? 자체에 대한 걸 본 거고 수입 배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생산 요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영도 생산의 사요소라고 하는데 그럼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그냥 대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자본은 이자를 받고 경영은 이윤을 받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생산물에 대한 걸 판매하면 수익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수익을 배분시켜 줘야 돼요. 배분시켜야 되거든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 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토지는 고정 요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동은 그냥입니까? 임금이 낮으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합니까? 무서운 놈이네. 그럼 얘네들한테 먼저 배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는 그냥이야 제일 나중에 배분을 해. 나중에 배분한다는 거죠. 그럼 토지가 나중에 남죠. 그 나중에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따라해서 토지 잔여법. 그런 걸 이제 배워요. 토지는 나중에 배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녀. 그래서 자녀나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요거는 토지 잔여법은 이제 수익 배분을 찍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수익을 배분합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 안에 갈게요. 의 있어요? 부동성 때문에 토지를 안 움직이죠? 그럼 나중에 배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은 자본, 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배분한다? 토지로 배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활용은 딱 요것만 가. 2번에 가시면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나? 그래서 이 토지 잔여법 그냥 들어보시면 수익 방식의 순수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잔여법 나왔다. 그럼 잔여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분? 수익 배분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여. 너 거기에 기여하는 게 뭐니? 기여.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천천히 가겠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그냥요 기능적 감가가 돼요. 높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세보다 지금 이제 7억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럼 추가 투자할지를 기여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 들어가서 생산비가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냥 7억에다가 합쳐서 8억이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내 말에 뭐 어려워? 내가 할게. 7억인데 요 1억 설치하는데 8억 달래. 안 하지. 뭐 힘 빠져 죽겠어. 그죠? 그럼 그냥 이제 기여하는 게 있어야 돼.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15억 하면 하시죠. 그럼 기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비를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라고 나와요. 기여도나 그런 걸 합쳐서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그 만약에 15억 하면 플러스 알파 기여하죠. 그럼 추가 투자를 해서 기여한다면 그냥이야 기여의 원칙이 맞으면 균형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선행하면 나중에 얘가 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기여 있어요? 얘는 그냥이야 기여하는 게 들어가. 그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가 각 가격에 다음에 기여하는 기여도 해? 그럼 기여에 원칙이겠죠. 아, 이거 쉽게 가자. 그죠? 많이 피곤하잖아. 그죠? 감정평가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정의 안에 걔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수입 배분이야? 기여야? 기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게 헷갈린 게, 봐봐. 아까는 그냥이야 수익을 배분시켜. 이거는요, 기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야. 그럼 날 봐봐. 자, 지금 어떻을까? 얘는 그냥이야, 이게 기여해. 기여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액션을 보고 있어? 이게 기여하잖아, 이렇게. 이게 주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이야 수익을 배분해. 날 봐봐. 어떻게, 나 봐봐. 판토마이너. 이렇게 수익 어떻게? 배분하지. 이렇게 봐봐. 이거 배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행동을 하자마자 이게 수익 배분인지 기여인지 맞춰야 돼? 이건 뭐야? 이거는 배분하는 거야. 재밌어? 이렇게. 얘랑 헷갈린 거야. 다시 할게. 이해 안 하는 사람 있다. 이건 뭐야? 이거는 배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액션을 취했어. 이해하셨어요? 여기 강사가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기여하는 거. 자, 뭐 더 했지 지금? 기여하자, 지금. 웃어. 아, 힘들어 죽겠다. 또 2시까지 개교되잖아. 다시 갈게. 이거 뭐라고? 기여. 자, 기여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너무 웃지 마세요. 자, 그 부동산의 어떤 부분이 당해 부동산 전체에 기여하는 게 들어가잖아.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관계되는 원칙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2번이 나왔어요.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산비에 1억이 들어가서 8억을 합치면 기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의할 것 발표. 자,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쳤죠. 생산비를 합친 것이 아니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봐봤자 뭔지도 몰라. 그냥 두 번째 봐봐. 인접토지의 병합분할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토지가 1억이고 얘가 1억이야.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샀어, 2개를. 그 합병했지? 그러면 자, 2억에 팔겠어? 더 높게 팔겠어? 높게 파는 거죠. 3억에 팔든 4억에 팔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병해서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인접토지 병합분할과 관련이 되고 2번 그냥입니까?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합니까? 선행을 하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아까 봐봐. 적합이라는 것은 이거 다음에 들어가겠지만 주택이 외부적인 거거든요. 부동산 자체를 본 건가요? 자체를 봐서 내부적인 걸 본 거예요. 4개는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외부다, 내부다? 내부니까 따라보세요. 수수기균. 자, 수수가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균이라는 것은 균형이 먼저 나왔어요? 기여가 먼저 나왔어요? 선행하고 얘가 후행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 근데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내부야, 외부야? 외부.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적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적합.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자, 시장 안의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일로 와봐요. 아까 균형처럼 이 엘리베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주위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과 안 맞다는 거죠. 환경이 또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건 치유할 수는 있었죠. 근데 얘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 관련되죠.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지역 분석 가볼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합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그냥이요 지역이에요. 지역의 환경과의 적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과 또 옆에 인접성 관련되고 적합의 원칙은 이제 체위 원칙의 대외적인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중요합니다. 아까 균형은 그냥 했어요. 내부였어요. 내부에 대한 구성 요소가 아니죠. 구성이 내부가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합은 외부적인 조건의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외부적인 적합성이 어긋나면 무슨적 강가, 경제적 강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제가 경쟁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은 안 했었죠. 외부성의 원칙은 되게 쉬워요. 외부성은 주택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죠.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부의 외부성이 되고 공원이 들었으면은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아까 그 대상 부동산의 환경과 안 맞다는 거고 그 부동산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성은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해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얘도 취할 수가 없죠. 근데 외부성의 원칙은 거의 안 나옵니다.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경쟁도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에 들어가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나가면 우리가 그냥이야 경쟁자가 많어. 여기 동네 가도 학원이 있고 서면 가도 학원 있잖아. 그지? 그냥이야 경쟁자가 많아. 그럼 경쟁에 따라서 따질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줄을 서시오. 그러면 이 집이 그냥이야 많이 처먹어. 그러면 초과이온이라는 거 아세요? 초과이온은 남들보다 더 얻는 거죠. 그러면 초과이온을 먹으면 그냥이야 경쟁을 야기시켜. 그럼 다른 집이 막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쟁을 야기시키니까 초과이온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되게 쉬워.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 한번 들어가 볼까? 경쟁 원칙 찾았어? 초과이온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결국 초과이온을 감소시키죠. 그럼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 그럼 무슨 원칙 찍어? 경쟁의 원칙 찍는 거죠. 찾았습니까? 다음 한 번 나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야 경쟁이 있어. 다른 지하에 비해서 공급 조절이 곤란하잖아요. 그럼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이다, 외부적이다. 외부적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외부적인, 아까 수수기규는 내부적이었죠. 그럼 어떻게 오시냐면, 이게 나가면 그냥이야 경쟁자들이 많아. 서면 가면, 그지? 학원이 많잖아. 그럼 그냥이야 걔네들이 외적이야. 그래서 외적과 경쟁하자. 경쟁하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적합은 내부에 들어갑니까? 외부에 들어갑니까? 외부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이제 다 왔어. 오른쪽에 5번 있어요, 5번? 체육원칙이 토대가 된다는 게 있죠? 토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체육원칙을 하기 전에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원칙이라는 것은 그냥이 돼요. 장래까지 예측을 해봐야 돼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시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냥입니까? 항상 변합니까? 그럼 시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기준 시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기준 시점이 나왔다. 그럼 시점에 따라 그냥 다 변한다. 그럼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변한다는 거. 근데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한다는 못하죠. 미래니까 그냥입니까? 장래를 예측합니까? 예측하죠. 그럼 장래라는 게 나오면 예측의 원칙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되게 쉬워. 얘도 변동은 변한 게 나오고 예측은 장래라는 게 나오죠. 해볼게요.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그냥이야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나오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평가에 대한 활동이 한용해 보시면은 자, 거기에 시점 수정과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냥입니까? 시점이 붙었습니까? 그 시점이 붙으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예측은 자, 근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 변동의 원칙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원가법의 적용 시 시간에 따라서
물리적 감가와 관련이 돼 있다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요 금이 가요. 금이 가는 게 물리적 감가거든요. 그럼이 그냥입니까? 변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물리적 감가가 이제 변동의 원칙 관련되는데 아직 안 떴고, 그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예측의 원칙은 자, 가치 형성 요인과 지역 특성, 지역의 가격 수준 부담이 그냥 변하면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추이 동향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겨보시면은 자, 얘는요 부동산이 시장 가치가 과거와 현재 이용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입니까? 예상하는 겁니까? 예상하고, 그 다음 2번에 가시면은 1번 제가 가치와 가격이 틀린데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가격을 매깁니까? 과거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이에요? 가치예요? 그럼 장래를 따져봐야 되죠. 기대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죠. 그럼 장래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무슨 원칙을 따져야 돼요? 예측의 원칙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함에 있어서 현재 이용함이 기준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장래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장래에 그냥요 수익이 생겨요. 그럼 순수익이 측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순수익을 갖다가 예측한다. 예측의 원칙은 이제 수익하는법 관련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2개 정도, 3개 정도만 남았는데 간 김에 그냥 갈게요. 끊기지 않게. 자, 지금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임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토대가 되거나 외부나 내부는 이 하설표가 일로 직접 갔죠. 근데 얘는 간접으로 가는 게 경쟁 원칙과만 관련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얘한테 주니까 간접으로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수요 공급의 원칙은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의 이준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체 원칙은 이제 처음 하는데 대체 원칙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얘도 좀 사이드로 나오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우리가 대체한다, 대신한다. 자, 대체한다, 대신한다. 자, 우리가 동일수급권 내에서 자, 인근 지역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럼 대상부동에 속해 있는 우리 학원 근처의 인근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사례를 가져옵니까? 사례를 가져오셔서 거래사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가져와서 내 대상부동산이 얼마인지를 감정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이다 대체한다. 대체한다는 거죠. 근데 개별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대체는 돼요. 물리적인 대체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리적 뽑아봐야 될 것은 없죠. 지형지세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학원 건물과 옆 건물이 그냥입니까? 용도가 유사합니까? 그 다음에 요즘 다 엘리베이터는 있죠. 기능 쪽도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요 또 가격이 비슷해요. 이 세 가지에서의 대체지 물리적 대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의 대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물리적 대체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시냐? 야,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는 그냥이야 용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사례와 대상을 봤을 때 따라봐 비교 방식. 비교할 때 대체 원칙이 제일 적용되겠죠. 비슷하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자, 가격을 매기는 게 따라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냥이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의 원칙이죠. 가장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기능이나 효용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그럼 만약에 두 건물이 5층짜리인데 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은 둘 다 그냥입니까? 효용은 같습니까? 근데 가격으로 봤을 땐 싼 게 메리트죠. 그러면 5억이 좋아요? 4억이 좋아요? 4억. 가격이 낮은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근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을 수 있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선택하는 거죠.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는 거죠. 이게 대체 원칙이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지금 대체 원칙 있어요? 대체 원칙은 1번 대상부동산의 가격은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 등의 가격과 상호 관련해서 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럼 여기서 주의 있게 봐봐. 가격 결정 과정에서 효용이 동일하다고 돼 있지.
이게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있다는 거야. 그럼 비싼 거, 싼 거. 싼 거 선택하죠. 그래요? 근데 똑같이 가격이 동일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선택하죠. 효용이 큰 거 선택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대체 원칙 찍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물리적인 대체는 비대체적이죠. 용도면에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감정평가에 3방식이 이론적 근거가 되지만 아까 자 따라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사례를 가져와서 샘플로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많이 또 적용된다는 거예요. 찾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3방식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무슨 방식에서 많이 적용되겠어요? 비교 방식이죠. 그런가요? 근데 내가 원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내가 대상부동산에서 직접 구하는 건 다음에 직접법. 근데 이 자재가 오래됐거나 내가 구할 수 없으면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죠. 원가를 구하려는데 따라서 머리 아파. 그냥이야 구하기가 힘들어. 딴 데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어요? 그럼 원가 방식 때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따라서 수입 방식. 그럼 수익을 따질 수 있죠. 근데 내게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따라봐. 머리 아파. 그럼 어디서 갖고 와요? 사례에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방식이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3방식이 다 근거가 되는 건 무슨 원칙이다? 대체 원칙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다 대체 원칙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못 구하면 그냥야 사례에서 가져와. 간접법에 근거가 되니까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만 이제 끝나는 거야. 13가지. 힘들어 죽겠다. 무슨 비용이 많지? 기회비용이죠. 개론을 해가지고. 기회비용 있어? 이게 뭐냐면 대체 원칙의 전제가 되는데 일단은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해야 됩니까? 가격도 비슷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토지와 B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주거용이고 얘가 주거용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해. 가격도 비슷하지. 그렇지.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얘는 항상 우리가 이 지역이 주거지만 사용돼요. 무슨 지만? 근데 얘는 상업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상업용으로 사용되는데 그냥입니까? 포기하고 주거로 했다는 게 무슨 비용이 들어갔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나아요?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죠. 아니 편안하게 들어. 주거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업지 사는 게 낫잖아. 이왕이면 다 훔치지 말라고. 그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반영하자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이 있어? 갈게.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 평가를 그 투자 대상이 무슨 비용에 의해서 기회비용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지. 근데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포기해야 할 다른 대안의 최고의 가치라고 되어 있나? 무슨 말? 자셨어요? 그 기회비용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꼬셔. 갑을병이. 그래서 야 학원 가지 마. 내가 50만 원 오늘 쏠게. 내가 30만 원 쏠게. 내가 10만 원 쏠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갔어요. 학원으로 왔어.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기회비용인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어떤 게 기회비용이냐 봐봐. 근데 혹시 내가 오늘 쓰러져 갖고 오늘 휴강해요. 그러면은 이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중에서 어딘다 전화해야 돼? 그런 건 잘하네. 거기서 가장 최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50만 원이 전화 안 받아. 그럼 30만 원, 10만 원 중에서. 그런 거 잘해. 그 다음 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럼 내가 50만 원을 실제 지불해서 지불된 건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추계치로 와서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가 공업지라도 도심에는 그냥입니까?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외곽보다 안쪽이 더 좋죠?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른쪽에 가시면은 중요 기출 문제 하나 있어요? 그럼 제가 분명히 아까 적합과 균형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죠? 그게 거의 정답이 돼요. 그럼 몇 번이 정답? 틀린 거. 그러니까 막 찍지 말고 3번 균형과 적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럼 일단 3번에 가시면 균형은 내부적이지만 잘 읽다 보면 자 적합은 내부적인 관계예요, 외부적인 관계야. 그렇죠. 얘와 대조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합에 대한 채용을 강조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봐서 쭉 넘겨보세요. 자, 지금 482페이지. 그냥 시기는 아까우니까 482페이지 가시면은 4번 문제 있어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풀었어. 아니, 한 번 더 풀어. 풀었죠? 그러면 적합과 균형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를 찍으시면 돼? 아니, 아니, 다 대화를 하자. 적합과 균형이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잖아. 일단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 균형. 경제적 감가는 적합. 시점 나오면 변동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죠? 균형은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 돼? 기능적 감가가 나와야 돼? 기능적 감가가 나와야 되죠.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484페이지에 가시면 만약에 이게 올해 나왔어. 그럼 여기 답 중에서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많은 거 찍으면 돼. 답이 보이네.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도의 천정 높이가 과대해서 개량됐거나 냉방비 같은 거는 과다 설비는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죠. 근데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 같은 건 이제 지역 분석 같은 건 필수적 사용은 그냥 외부적이니까 적합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봐봐요. 지금 이 가격제 원칙이 그냥이야 많이 나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하나만 483페이지 가시면 6번이네요. 6번 봐봐. 6번. 6번 있어? 아까 요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기억나시지? 그럼 6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자, 동일한 효용이라는 건 그냥이야 엘리베이터가 같아. 그럼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무슨 원칙? 대체 원칙이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